이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면 어쩌라고. 절대 그 집만큼은 안 돼. 그거 우리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준 재산이라고. 라고 울컥하는 심정으로 내뱉자 그때 똑똑 노크를 하며 변호사인 전처가 나타나더군요. 어지러워진 방과 상태를 보면서 갑자기 핸드폰 사진기로 이것저것을 찍더니 전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건 엄연히 형법 319조 주거침입죄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소송 진행 시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자 혹여나 재판에서 불리해질까 염려스러웠는지 일단 아들을 데리고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한숨 돌렸네요. 고맙다고 말하려던 찰나 전처의 모습을 보니 그날따라 얼굴이 초췌해 보여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어디 아프냐고 묻자 전처는 피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 화장 안 하면 괜히 힘없고 아픈 것처럼 보여요. 내 컨디션 때문에 당신한테 패 끼칠 일 없을 테니까 염려 말아요. 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초췌한 게 가방 속 살짝 튀어나와 있는 약봉지로 인해 괜시리 아픈 사람을 불러내 갑질하는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내심 주춤거리며 미안하고 고맙다며 사과한 후 전처가 막 일어났을 무렵 그때 갑자기 몸 상태를 견디질 못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주변에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웃의 도움으로 바로 온 119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냐는 말에 급한 대로 보호자라고 하고서 필요한 검사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나 걸렸고 병원 의자에서 한숨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마침 의사가 나와서 걱정스러운 듯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연찮게 환자분 가방에서 나온 약의 성분을 검사해봤는데 암 진통제라고 하더군요. 그걸 토대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난소암이 재발한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전 아내의 충격적인 몸 상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맙소사, 난소암이라니. 그것도 재발한 거라면 전에도 이미 한번 병력이 있었던 건데 몸 상태를 보아하니 하루 이틀 치료해서 나을 게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처의 곁에서 저는 제 발길을 붙잡는 전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버리지 마요. 나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생활비 더 달란 얘기 안 할게요.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원하던 아이도 낳을 테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소리 하지 말아요. 라며 잠꼬대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보라는 건 절 칭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처의 잠꼬대는 마치 제가 오랜 세월 전처를 버리고 묻어둔 옛 남편으로서의 책임감과 죄책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설마 하니 아직도 날?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게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핸드폰을 뒤져도 가죽으로 보이는 전화번호는 있질 않더라고요. 설마 나와 헤어진 후 아직도 혼자 독수공방하며 살았던 건가? 이날 이때껏? 그때 이내 눈을 뜬 아내는 일어나자마자 주위를 확인하고서 병원임을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일어났지만 저는 전처에게 더 누워 쉬라고 하고는 냅다 질렀습니다. 이 못난 양반아. 변호사 벼슬까지 단 사람이 아플 때 챙겨줄 가족 하나 없고 왜 그렇게 살았어? 남들은 두세 번도 잘만 가던데 당신이 뭐가 못나서. 부모 형제 없으면 재혼이라도 해서 가족을 만들었어야지. 황망한 세월 보내며 성공하면 뭐래. 왜 이리 바보같이 살았냐고. 라고 하자 전처가 기막힌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난 혼자인 게 익숙해요. 누가 그러던데 재혼은 기억력 나빠서 한다고 하더군요. 당신이랑 헤어진 후
힘들게 돈 벌면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변호사 됐는데 굳이 또 재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한번 이혼한 마당에 남자들을 못 믿을 것 같아 마음도 줄 수가 없었고 그냥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이려니 살았네요. 괜히 찔린 저는 전처에게 목소리를 드높이며 작정하고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났어? 자네 그 몹쓸병 재발된 거 알고 있었지? 대체 그 몸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의사 진단받고 당장 치료받아. 걱정 말아요. 내가 만약에 당신 소송을 다 끝마치지 못한다면 아는 로펌에 능력 있으신 분께 일처리에 지장 없게 인수인계 잘하도록 할게요. 이 사람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잘 알잖아. 아니면 당신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도 내 뒤통수를 치려고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 대체 당신 진심이 뭐야? 라고 몰아붙이자 전 아내는 어느새 커다란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며 뚝뚝 떨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도 서럽게 얘기합디다. 난 그저 당신을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히 못난 건 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도 그랬죠. 이혼하기 전에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공부며 뭐며 포기할 테니 우리 가정 제발 지키자고 했던 이런 착한 여자를 몰라보고 악처를 택한 제 스스로가 못나 보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지금 내가 당신을 등진벌을 받고 있는 거야.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자격 없는 건 알아서 더 이상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냥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미소를 짓더군요. 말만이라도 고맙지만 당신한테 부담 짐지으려고 만났던 건 아니에요. 그 말로 충분하니까, 그걸로 됐으니까 당신이 예나 지금이나 잘 되었음 좋겠네요. 당신도 잘 될 거야. 그깟 암 따위 다 의사들이 치료 가능하다고 하더라. 악착같이 약 물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당신이 나한테 갚는 길이야. 그러자 전 아내가 이에 기억에 감정에 복받쳐 올랐는지 한없이 끄끄거리며 울더라고요. 메타작을 버려도 시원치 않을 저를 생각해주는 전처가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 전처를 보니 정말 불편하고 목이 메워왔어요. 비루한 처지가 되었지만 맘 같아선 전처를 위해서 뭐라도 해줘야 나도 언젠가 갈 때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약 삶이 길었다면 우린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잘 살지 못해서 이렇게 만난 것도 당신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좋네요. 이렇게 서로가 잊혀진 채로 살다가 끝났을 거라 생각하면 차라리 당신을 만날 핑계를 댈 수 있는 지금이 좋아요. 내 삶만 소중했고 중요했던 지난 어리석었던 내 이기심에 뼈저리는 후회를 남기게 해준 전처와의 만남은 새삼 제 삶을 돌이켜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처를 계속 설득해서 입원을 시켰고 다시 항암 치료를 받게끔 곁에서 힘을 주었습니다. 후회뿐이었던 시간을 다시 돌이켜서 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그나마 편해지더이다. 전 아내는 제 뜻을 받아들여 다른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저는 전처를 돌보면서 틈틈이 소송에 관련된 것을 협조해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덕에 전 결국
이혼 소송에서 그토록 바라고 지키고 싶었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 전처는 힘겹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는 곁에서 전에 없던 병간호를 했지만 나중에는 병을 못 이기고 눈을 감고야 말았어요.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녀는 문득 제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남편이 다시 되냐고 했지만 그녀는 당신의 아내로서 세상을 떠나고 싶어. 멀고 기나긴 길을 돌아왔지만 그래도 처음과 끝은 당신도 나도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탁에 우리는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렇게 제 전처는 저와 짧은 마지막 삶을 보낸 뒤 반년을 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한 줌의 재로 강가에 뿌려졌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통곡을 쏟아내었네요. 평생을 따라다닐 죄책감은 그녀가 눈 감음으로써 뭘 해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곁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그녀가 평소 애정을 갖고 봉사했다던 고아원에 모두 기부했고 저 역시 봉사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부인한테 되찾은 집에서 경비 일자리를 구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참 사람의 인연이 어찌 될지는 모른다는 것을 몸소 알게 되며 앞으로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잘 살지 못한 인생, 남은 삶만큼은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